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소위 적폐청산의 행동대장으로 윤석열이 선택되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윤석열 국회 검증 통과할 수 있을지 우동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윤석열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던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청문회 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윤석열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일단 이 청와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검찰총장 지명자로서 윤석열 씨가 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적임자다 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씨를 지금 지목했다는 건데, 과연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인지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시면은 이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김건희 씨가 누구냐면 윤석열 씨의 그 부인입니다. 부인이고요. 이렇게 코바나 컨텐츠라 해가지고 미술 관련 업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12년 3월에 그 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가 12살이라서 또 크게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인 건데, 작년 4월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 뭐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돌려 말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결혼 당시에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부부의 재산이 굉장하다는 건데요. 뭐 대부분은 사실 배우자의 몫입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을 보니까 66억 73만 7천 원입니다. 뭐 과거부터 이 재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그리고 검찰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1등을 차지하기로 유명했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금으로는 이제 윤석열 씨가 2억 한 400만 원 정도 있고, 와이프인 김건희 씨가 한 49억 한 6천만 원 가량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 49억이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뭐 현금 부자죠, 현금 부자.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라는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가 한 이제 신고가액이 12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 또 토지 12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배우자의 소유로서 이 66억 가량이 되는 재산 중에서 그 윤석열의 몫이 한 2억, 그리고 배우자의 몫이 64억 정도로 해가지고 부인의 돈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윤석열 씨와 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다음 자료에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 지금 배우자 소유로 알려진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이 주상복합 아파트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그 배우자가 2006년부터 소유했던 거고, 현재는 그 부부가 주소지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무려 3번에 걸쳐서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해가지고 총 3차례에 걸쳐서 압류 조치를 받았다는 건데, 이 3번 다 둘이가 부부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다. 사실 한 번 받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3번씩이나 받았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재산세 문제였거든요. 세금을 미납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또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씨 측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좀 황당한데, 결혼 후에 해당 아파트 동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세 등의 그 세금 고지서를 제때 전달받지 못했다. 그냥 부주의한 실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확인 못해서 압류를 당했다? 이것도 정말 이게 지금 고위공직자로서 이게 할 말인지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한 번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부주의한 실수를 3번씩이나 합니까?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재산이 그 정도면은 뭐 세무사라던가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못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사는 한 번 했거나 뭐 2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애초에 이사를 핑계로 대가지고 뭐 이사하느라고 고지서를 못 봐서 세금을 못 냈다? 아니, 세금 내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산세를 내는 걸 깜빡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웃긴 건데, 보면은 12년 뭐 15년 해가지고 꼬박꼬박 지금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에서 황당한 해명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이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을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 건입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많은 그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거나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배우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뭐 지인의 권유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 근데 그 규모가 무려 20억에 달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당시에 내부자 거래다, 이거. 내부자 거래 의혹이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2017년에 임명된 뒤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고려해서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라고 주장은 하지만은, 거래를 해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애초에 이 투자했던 목적 자체가 상당히 악의적이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20억이나 되는 돈을 사업 자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투자를 받은 어떤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또 어딘가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금을 갖다가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0억을 투자됐던 거를 그냥 계약해지하고 원금을 쓱 100% 다 돌려받았다? 돌려준다. 위약금을 뭐 뗀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있을 법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해명이냐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액이 단순히 내가 이러이러 돼서 그냥 이해관계 고려해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고, 계약관계상 과연 이것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저희가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청문회를 열면 그게 아주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쭉 드렸는데, 그럼 윤석열 씨는 과연 이 금전과 관련해서 괜찮았는가, 뭐 잘했는가 라는 걸 또 짚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을 또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보면은 지난 5년간 이제 그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이 양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고 해요. 그 네. 윤석열 내외가. 그래가지고 인적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소득공제 중에서요. 근데 이 국회 제출한 청문 요구에서에 따르면 또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면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모순이 생깁니다. 인적공제는 받았는데 독립생계를 유지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보면은 2014년에서 18년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500만 원씩 뭐 기본공제 300에 경로우대 200까지 해가지고 5년간 2,500만 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함께하는 부모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그러면은 이제 부양가족으로 올려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국회에다가는 독립생계 유지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독립생계 유지라는 거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70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독립생계 유지하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고지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170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다가는 연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해서 또 부양가족을 넣었다.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하는 건데, 실제로 이 아버님이 이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씨 부친이. 근데 지난해 대한민국 학술원이라는 곳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받았다고 해요. 연으로 치면은 2,16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인적공제 기준이 안 맞잖아요. 18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월. 그렇죠. 근데 연 100만 원 이하여야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월 180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 많이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만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윤석열 씨 측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이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은 연구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다. 이거는 이제 비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실비 변상적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회의를 참석하거나 뭐 이제 교통비가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연구활동에, 그러니까 연구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들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이러한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세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월 180씩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당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은퇴하신 분이고 그냥 따박따박 18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실비 변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영수증을 첨부한다던가 이래서 실비 정산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고정적으로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친께서 받은 돈 같은 경우는 연구활동을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정적으로 이제 받던 이제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비 변상적 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분류하는 정의가 맞지 않다라는 게 지금 세무 전문가의 이제 반박이었던 부분이고요.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들 같은 경우도 실비 보상적 급여 성격으로 한 매월 20만 원 이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과도하다.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전액 다 이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간 후보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해서 과소신고 납부한 거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신고를 좀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은 재산 문제만 있느냐라고 해서 봤는데 이번에 또 병역 논란 의혹이 또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면요. 1980년 그리고 198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병역 검사를 연기했습니다. 뭐 이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82년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른바 짝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그 시력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동식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1982년 당시에 이제 기준을 보면은 좌우 양눈의 그 굴절료 차이가 3디옵터 이상이거나 차이가 2.0 이상인데 오른쪽 눈이 안 좋으면, 왜냐면 오른쪽 눈으로 이제 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경우에는 면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2019년 현재는 이것이 5디옵터 이상이 돼야지 4급을 받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이런 기준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쪽 시력이 심각하게 달라서 나는 운전면허도 못 땄다. 양눈이 이제 차이가 너무 커서 불편해가지고 운전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라고 지금 해명을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분 안경 쓴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징병검사 이후로 뭐 교정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리고 뭐 자기는 그냥 눈은 안 좋지만은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안경 안 끼고 산다 라는 그 지금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청문회 때 지적을 받지 않을까, 아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많은 의심과 지금 주장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운전면허도 따지 못할 정도로 시력에 문제가 크다면요. 그동안 수많은 어떤 법조문 같은 건 어떻게 봤을지 참 궁금하네요. 이게 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자체가 어려운 수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법조인들 얼마나 글을 많이 봐요. 정말 그 법문 하나하나 다 봐야 되죠. 뭐 사법고시 때는 얼마나 또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수뇌부 중에 한 명이고, 이제는 검찰의 최고 수뇌부가 될 인물인 건데, 아니 글씨 보기 힘들고 운전면허하기 힘든 이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찰총장으로 편하게 이렇게 지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 좌파들이 뻑하면 병역 면제다 뭐다 해서 많은 시비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이런 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늘 시비를 걸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인데, 정작 지금 이 좌파에서 아주 또 크게 띄워주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윤석열 씨의 이 병역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할지 또 궁금한 거고, 지금 사실 이런 외에도 논쟁이 참 많아요. 뭐 장모, 그 윤석열 씨의 장모가 뭐 사기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 때문에 또 작년에 그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청문회가 지금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벼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제1야당, 그리고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세세하게 정말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또 통과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 낱낱이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봐도 윤석열 국회 청문회 통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껏 그랬듯이 또 임명 강행하겠죠. 만약 개과천선해서 임명 강행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총선 꼭 승리하고 대선 승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 구독, 추천,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